한국의 무인 차량이 달립니다. 2026년 5월 루마니아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군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무인 차량이 놀라운 성능을 발휘한 것이었죠. 험한 경사를 손쉽게 올랐고 전파 교란 속에서도 혼자 길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무인 차량, 그 이름은 바로 그룬트. 한국의 무인 전 세계가 지금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장을 누가 먼저 지배하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세계 방산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평화의 배당금에 익숙해 있던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는 너도 나도 실전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죠. 그 중심에는 한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무인 지상 차량, 이른바 UGV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UGV 시장은 2030년까지 내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병사 한 명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정찰하고 보급하고 부상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이 기계들은 이제 미래 전쟁의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에스토니아, 미국,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나라는 손에 꼽혔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만큼 오래 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좁은 문 앞에 2026년 5월 한국이 섰습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외곽 야외 전술훈련장.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BSDA 2026에 맞춰 열린 데모 데이 현장에는 루마니아 육군 참모 총장, 시프리안 마린 중장을 비롯한 각국 군 지휘관과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 중 유일하게 이 자리에 초청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꺼내 든 카드는 차세대 다목적 무인 차량 GRUNT였습니다. 최대 900kg의 적재 능력,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 자율 추종 주행과 전자전 대응까지 갖춘 이 기계는 기존 아리온스맷을 기반으로 개발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최신작이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기존 모델의 2배인 약 200km. 숫자만 놓고 보면 충분히 눈길을 끌만한 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유럽의 군 관계자들이 믿는 건 서류가 아니라 현장이었습니다. 그 훈련장 한쪽 팔짱을 낀 채 GRUNT를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 조달참모부 소속 중령 알렉산드루 도브러. 22년 군 경력의 루마니아 동쪽 국경선 방어 임무까지 직접 수행한 실전파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엔 기대보다 의심이 먼저 차 있었습니다. 한국, 무인 차량, 그는 속으로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확인하러 온 것이라고. 저는 도브러입니다. 루마니아 육군에서 22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동부 전선 보병으로, 나중엔 조달참모부에서 각국 방산 장비를 검토하는 일을 맡았죠. 수백 건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수십 번의 현장 시연을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브로슈어 뒤에 얼마나 많은 과장이 숨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우리 루마니아의 안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흑해를 맞댄 나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나라. 우리에게 이 전쟁은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국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 군 조달팀의 책상 위로 쌓였습니다. 병력 손실을 줄여야 한다. 무인 전력을 늘려야 한다. 말은 쉬웠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골라야 하느냐였죠. UGV 시장에 관심을 두게 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테미스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장비였습니다. 미국 쪽 시스템은 성능은 뛰어났지만 가격이 문제였죠. 이스라엘 제품들도 살펴봤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도입한 검증된 무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무인 차량은 달랐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데모 데이 초청장이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업체가 유럽 현지에서 실기동 시연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읽혔습니다. 기대감으로도 불안감으로도. 결국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쿠레슈티 외곽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찾던 답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걸었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훈련장 입구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 단단하게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통상적인 방산 행사라면 전시 부스와 브리핑 테이블이 먼저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드넓은 야외 훈련장 한가운데 실제 지형 그대로의 흙길과 경사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장비들이 이미 배치돼 있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 그리고 2대의 무인 지상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GRUNT와 에스토니아, 밀렘 로보틱스의 테미스였습니다. 50여 명의 참관단이 지정된 관람 구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참모 총장 치프리안 마린 중장이 앞줄에 섰고 그 옆으로 국방참모본부 차장과 육군참모 차장도 보였습니다. 각국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적지 않은 무게감이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서 GRUNT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육중하다는 느낌보다는 단단하다는 인상이었죠. 차체 전면에는 카메라와 센서들이 배열돼 있었고 짐칸은 넓고 평평했습니다. 900kg이라는 적재량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눈으로 보니 조금은 실감이 됐습니다. 옆에 선 동료 장교가 작게 말했습니다. 한국 거 처음 보는 거잖아. 어떻게 생각해? 저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아직 모르죠. 그게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시연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지역에 무인 차량을 먼저 투입해 드론과 연동한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이후 유인 장갑차 타이곤과 연결해 병력 수송과 화력 지원, 그리고 물자 보급과 부상자 후송까지 이어지는 복합 작전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단일 장비 시연이 아니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팔짱을 더 단단히 꼈습니다. 야심찬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만큼 실패했을 때의 낙폭도 클 터였죠. 유럽의 쟁쟁한 장비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선 한국 업체가 과연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마린 중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연 개시를 지시했습니다. 훈련장에 짧은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GRUNT의 엔진이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은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굉음도 없었고 극적인 연출도 없었습니다. GRUNT는 그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거의 없다는 게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점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 혼자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참관단 몇몇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팔짱을 풀고 있었습니다. GRUNT는 먼저 드론과 연동해 전방 지형 정찰에 나섰습니다. 상공에서 드론이 획득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지상 통제 장치에 전달되고 GRUNT는 그 데이터를 받아 경로를 스스로 조정하며 전진했습니다. 조종사가 별도로 개입하지 않아도 장애물을 인지하고 우회하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흙길, 경사면, 좁은 구간. GRUNT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연 시나리오상 적 드론 교란 상황이 설정됐습니다. 전자전 환경이 구현되자 일부 장비들의 통신이 끊기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참관단 사이에 잠깐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인 차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실전에서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으니까요. GRUNT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란 환경에서도 사전에 설정된 복귀 루트를 따라 스스로 안전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자전 대응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누군가 낮게 탄성을 뱉었습니다. 루마니아어였지만 뜻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아직 절반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연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GRUNT의 짐칸이 열리고 보급 물자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타이곤 장갑차가 따랐습니다. 유인과 무인이 하나의 전장에서 맞물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연이 일시 중단되고 짧은 브리핑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참관단이 335 모여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서도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전자전 교란 상황에서의 자율 대응, 드론 연동 정찰,
소음 없는 기동. 이건 서류로만 존재하는 사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막 눈앞에서 확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가슴이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시연장은 시연장입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 장비와 실제 전장에서 살아남는 장비는 다릅니다. 한국 업체가 유럽에 처음 나온 겁니다. 사후 지원 체계는, 부품 공급망은, 우리 군 시스템과의 호환성은, 질문들이 줄을 섰습니다. 동료 장교 미르체아가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그는 조달팀에서 저보다 2살 아래였고 늘 낙관적인 편이었습니다. 어때요? 중령님,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는 건 맞아. 근데 그게 충분한지는 모르겠어. 미르체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럽에서 이 가격대에 이 사양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사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미국 제품은 성능은 압도적이지만 예산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에스토니아 테미스는 검증됐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형 차륜형 플랫폼이 아닙니다. 한국의 GRUNT는 바로 그 틈새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마린 중장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보였습니다. 표정이 단순한 참관객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무언가를 묻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전시 행사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브리핑 재개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시연 후반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가며 마음속 브레이크를 아주 조금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브리핑이 재개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반부가 GRUNT 단독 시연이었다면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유인과 무인이 하나의 전술 단위로 움직이는 장면, 즉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체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곤 장갑차가 후방에서 병력 수송 임무를 맡고 GRUNT와 테미스가 전방에 먼저 투입돼 위험 지역을 정찰하는 구도였습니다. 하늘에는 드론이 떴고 지상의 무인 차량들은 그 드론이 보내는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받아 경로를 조율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진짜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작동하느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걸 우리 전장에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가 머릿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동부 국경, 평탄하지 않은 지형, 전자전 위협이 상시로 존재하는 환경, 병력을 직접 투입하기 전에 무인 차량이 먼저 들어가 지형을 확인하고 위협 요소를 파악한 뒤 유인 장갑차가 뒤따라 진입하는 구도. 이건 교범에서만 보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GRUNT가 경사진 흙길을 오르는 장면에서 저는 무심코 반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끄럽고 불규칙한 지면이었습니다. 바퀴가 헛돌거나 차체가 기울 것이라는 예상이 순간 스쳤습니다. 하지만 GRUNT는 속도를 조절하며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의심의 벽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편견의 층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무인 차량. 그 단어 앞에 제가 얼마나 두꺼운 선입견을 붙여뒀는지를 그 경사면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옆에 선마린 중장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자세가 어느새 풀려 있었고 시선은 GRUNT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같은 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메모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 장면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연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보급 임무 구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GRUNT의 짐칸에 실린 물자들이 전방 거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잠시 전환되는 틈에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 엔지니어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자전 대응 기능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 통신 두절 상황에서의 자율 복귀 로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주기와 사후 지원 체계, 미리 준비해온 질문들이었습니다. 대답들은 예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제로 개발과 운용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자신감 있는 눈빛이었지만 과장하는 사람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까다로운 질문을 이어가자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개선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증된 성능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신뢰를 줬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다고 포장하는 사람보다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하다는 건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하며 배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GRUNT가 단독 장비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날 시연에서 GRUNT는 에스토니아, 밀렘 로보틱스의 테미스와 함께 운용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밀렘 로보틱스와 협력 관계를 맺고 차륜형과 궤도형을 결합한 복합 UGV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루마니아 법인을 통한 현지화 전략도 언급됐습니다. 장비를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용 생태계 전체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생각이 멈췄습니다. 사실 UGV 도입에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장비는 사도 운용 노하우와 정비 체계가 따라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수출 세일즈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염두에 둔 접근이었습니다. 엔지니어와의 대화가 끝난 뒤 저는 훈련장 한편에 잠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 마음속에 그어두었던 선이 이제는 어디 있는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연장 쪽에서 다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상자 후송 시나리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상자 후송 시나리오는 예상보다 훨씬 실감났습니다. 모의 부상자가 전방거점에 배치됐습니다. 위험 지역이라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유인 병력이 직접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GRUNT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무인 차량이 전방으로 진입해 부상자 위치를 확인하고 짐칸을 낮춰 후송 준비를 마친 뒤 천천히 복귀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이 순서대로 펼쳐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참관단의 반응이 처음으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군 지휘관들이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곤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루마니아어와 영어가 섞인 짧은 감탄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숫자나 사양이 아니라 우리 병사가 저 상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면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타이곤 장갑차와 GRUNT가 연동되는 구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인 차량과 무인 차량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함께 이동하는 장면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 하나의 전술 교리가 눈앞에 구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장비 하나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투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린 중장이 옆에 선 참모에게 짧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참모가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 시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읽었습니다. 이미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관람이 아니라 검토였습니다. 시연이 마무리 구간으로 접어들 무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 사업단장이 참관단 앞에 섰습니다.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시연은 장비 하나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유럽 전장 환경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체계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 말이 훈련장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직접 본 것들이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GRUNT가 최종 복귀 지점에 도달하며 시연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짧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머릿속이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 보고서로 어떻게 쓸 것인가, 조달팀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그 생각보다 먼저 다른 생각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경쟁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시연이 끝나고 참관단이 장비에 직접 접근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GRUNT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또 달랐습니다. 차체 표면의 마감, 센서 배열의 각도, 짐칸의 구조, 세밀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잡하게 만든 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각 부위가 명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됐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차체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22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장비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 앞에서는 처음으로 내가 만지고 있는 게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전쟁의 방식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린 중장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짧게 눈인사를 나눴고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브러 중령, 어떻게 봤어요? 저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상관 앞에서 섣불리 단정 짓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습니다. 특히 전자전 대응 구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전 환경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진지하게 볼만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마린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완벽한 장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실전 체계입니다. 오늘 본 건 그 기준에 가까웠어요. 그 말이 제 가슴 어딘가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마린 중장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내부에서 어떤 흐름이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이 추가 브리핑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밀렘 로보틱스와의 협력 계약 내용, 루마니아 현지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며 오늘 아침 훈련장 입구에서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문이 지금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 자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가지 불편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빠르게 설득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시연장의 감동과 실전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는 게 바로 제 일이었습니다. 마린 중장이 자리를 옮기고 난 뒤 저는 혼자 GRUNT 옆에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머릿속에서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계획에 제동을 걸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예감도 함께였습니다. 부쿠레슈티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달 참모부 선임 참모, 그러니까 제 직속 상관인 대령 이오네스쿠였습니다.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단단하고 건조했습니다. 시연은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상보다 완성도가 높았다. 전자전 대응 구간이 인상적이었다.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오네스쿠 대령이 말했습니다. 도브러 중령, 나는 오늘 다른 경로로 몇 가지를 확인했어요. 한국 업체가 유럽에서 UGV를 시연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검증 기간이 짧습니다. 에스토니아 테미스는 이미 실전 운용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우리가 굳이 새로운 플랫폼에 베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테미스는 실전에서 검증된 장비였습니다. GRUNT는 오늘 첫 유럽 시연을 마친 신참이었습니다. 조달 결정은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오전 조달 참모부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오네스쿠 대령을 포함한 참모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데모 데이 현장 보고를 시작하자마자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나토 표준과 호환이 됩니까? 루마니아 현지 정비, 인력 양성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하나하나 답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아직 확인이 필요한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마다 이오네스쿠 대령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도브러 중령, 감동적인 시연이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감동이 아닙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무겁게 깔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동료 미르체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위에서 이미 테미스 단독 도입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빠르면 다음 주 안으로 방향이 잡힐 수도 있다고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훈련장에서 제가 본 것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경사면을 오르던 GRUNT, 전자전 교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던 그 기계, 그리고 마린 중장이 낮은 목소리로 했던 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실전 체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데모 데이에서 받아온 브리핑 자료와 제가 직접 메모한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낮에 회의실 장면이 자꾸 겹쳤습니다. 이오네스쿠 대령의 굳은 표정, 쏟아지던 질문들, 그리고 복도에서 미르체아가 전해준 말. 테미스 단독 도입. 다음 주 안으로.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GRUNT의 사양을 테미스와 하나씩 비교해봤습니다. 적재 능력, 항속거리, 구동 방식, 전자전 대응. 숫자로만 보면 GRUNT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오네스쿠 대령이 지적한 부분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증 기간, 운용 데이터, 사후 지원 체계. 그쪽에서는 테미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더 답답했습니다.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나토 표준 호환 관련 문서, 현지 정비 체계 구축 계획, 타 국가 운용 사례.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보다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쿠레슈티의 밤거리에 가로등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동쪽 어딘가에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 너머에 위협이 있다는 걸 저는 매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 위협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결정이 반드시 좋은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오네스쿠 대령이 상부에 테미스 단독 도입을 권고하는 예비 보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결정이 아직 난 건 아니었지만 방향이 사실상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르체아가 전해준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전 훈련장에서 느꼈던 확신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실감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과 회의실에서 결정되는 것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쓰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GRUNT를 지지하는 논거를 정리했다가 이오네스쿠 대령의 반론을 떠올리며 지웠습니다. 테미스 도입 쪽으로 방향을 맞춰볼까 생각했다가 훈련장에서 제 손이 GRUNT 차체를 짚던 순간이 떠올라 다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제 싸움이 맞는지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달 담당 중령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상관이 방향을 잡았다면 거기에 맞춰 실무를 진행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굳이 혼자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날 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군을 떠나 민간 방산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넋두리를 늘어놓을 생각이었는데 막상 전화를 하고 나니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잠시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루, 너 지금 틀렸을까봐 두려운 거야. 아니면 맞는데 포기할까봐 두려운 거야?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훈련장에서 느낀 확신이 감정에 치우친 판단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확신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흐름에 그냥 쓸려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22년 동안 뭘 배웠어?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이 회의실에서 보고서만 읽은 사람보다 책임이 더 크다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봤습니다. 부쿠레슈티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데모 데이에서 메모한 것들, GRUNT가 경사면을 오르던 장면, 전자전 교란 속에서 스스로 경로를 찾던 순간, 마린 중장이 낮게 내뱉었던 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실전 체계. 저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하룻밤이 걸렸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신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을 하나씩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전 대응 실기동 결과, 드론 연동 정찰 시나리오 수행 결과, 부상자 후송 구간 완주 여부.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이 밤사이 답장으로 보내온 추가 자료들을 붙였습니다. 나토 표준 호환 관련 기술 문서, 루마니아, 현지 법인을 통한 지원 체계 구축 계획서, 밀렘 로보틱스와의 협력 계약 내용, 테미스와의 비교 항목도 포함했습니다. 테미스의 강점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실전 운용 데이터가 더 풍부하다는 것,
유럽 현지 지원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면서도 GRUNT와의 병행 검토가 왜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차륜형과 궤도형의 운용 환경 차이, 루마니아, 동부 지형 특성과 GRUNT의 차륜형 기동성의 적합성, 그리고 두 플랫폼을 함께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복합 전투 체계의 이점.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현장 시연을 직접 참관한 담당자로서 최종 결정 이전에 GRUNT에 대한 추가 기술 검증 절차를 공식 요청합니다. 그 문장을 쓰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상관의 예비 보고서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역할이라는 걸 친구의 말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보고서를 출력하고 나서 저는 이오네스쿠 대령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령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앞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제 현장 보고를 공식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결정 전에 한 번만 검토해 주십시오. 이오네스쿠 대령이 보고서 첫 장을 넘겼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오네스쿠 대령은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책상 위에 내려놓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대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브러 중령, 이걸 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하룻밤입니다. 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령이 말했습니다. 나토 표준 호환 문서, 이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공식으로 제출한 겁니까? 네. 어젯밤 제 공식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받았습니다. 대령이 다시 보고서를 들어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보고서를 건넸을 때와 달리 지금은 읽고 있었습니다. 흘려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읽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대령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상부에 추가 검토 요청을 올려보겠습니다.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근거라면 한 번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도감인지 긴장의 이완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집무실을 나오는데 복도가 평소보다 넓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뒤 조달 참모부 공식 회의에서 GRUNT에 대한 추가 기술 검증 절차 개시가 의결됐습니다. 테미스 단독 도입 권고는 보류됐고 두 플랫폼을 병행 검토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마린 중장도 데모데이 이후 내부적으로 같은 방향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그분이 참모에게 무언가를 적게 하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 사업단장과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부쿠레슈티 시내 회의실에서였습니다. 그는 추가 검토 소식을 전해 듣고도 크게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원한 건 기회였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볼 기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기회. 저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론을 강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볼 기회를 달라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부쿠레슈티의 5월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22년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장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어쩌면 사람을 지키는 게 전장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GRUNT는 아직 루마니아 군의 공식 장비가 된 게 아닙니다. 추가 검토가 남아있고 넘어야 할 절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부쿠레슈티 외곽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시연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추가 기술 검증을 위한 소규모 평가단이 꾸려졌고 제가 그 책임자로 지명됐습니다. 이오네스쿠 대령의 결정이었습니다. GRUNT가 다시 훈련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관람객도 없었고 화려한 시연 시나리오도 없었습니다. 평가 항목에 따라 하나씩 차분하게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각 항목을 직접 기록했습니다. 경사면 기동, 전자전 환경 대응, 드론 연동 정찰, 자율 복귀, 적재 및 투송 임무. GRUNT는 하나씩 응답했습니다. 데모 데이의 감동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이번엔 냉정하게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가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훈련장 한쪽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GRUNT가 최종 복귀 지점에 정지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22년 전, 흑해가 보이는 언덕에서 소총을 처음 잡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전장은 사람이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고 지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그때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직접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이 기계가 조용히 가르쳐줬습니다.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저는 마지막 항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본 평가단은 GRUNT가 루마니아 군의 운용, 환경과 전술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도입 절차 개시를 권고합니다. 그 문장을 쓰는 손은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루마니아의 늦봄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동쪽에서는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현실을 마주하는 방식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GRUNT는 아직 루마니아 군의 공식 전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처음 두드린 건 부쿠레슈티 외곽 훈련장에서 조용히 경사면을 올라가던 한국의 무인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루마니아 중령 알렉산드루 도브러는 제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훈련장에서 느꼈던 감정, 회의실에서 혼자 보고서를 다시 쓰던 그 밤, 그리고 떨리지 않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던 순간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온도를 담으려 했습니다. 2026년 5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GRUNT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외곽 야외 전술훈련장에서 유럽 땅을 처음으로 달렸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이 유럽 현지에서 실기동 시연을 펼친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미국, 이스라엘만이 기술력을 인정받던 시장에서 한국이 조용히 문을 두드린 날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굉음도 없었고 극적인 연출도 없었습니다. GRUNT는 그냥 움직였습니다. 경사면을 올랐고 전자전 교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부상자를 후송했습니다. 그 조용한 움직임이 50여 명의 유럽 군 관계자들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 그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 밤새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고쳐가며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유럽의 훈련장을 달리고 있다는 것. K9 자주포가 유럽을 바꿨듯 GRUNT가 미래 전장을 바꿀 수 있을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가능성의 문이 열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